안녕하세요. 가인지 경영을 하는 경영자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기업을 넘어 사랑받는 기업으로 이 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마케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필립 코틀러는 마켓 3.0에서 생산의 시대 그리고 소비의 시대를 넘어서 지금은 생산과 소비, 그러니까 기업과 고객이 함께 연결되고 사회적 비즈니스를 했을 때 보다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또 우리가 이전 시간에 한번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남양유업 갑질 사태, 옥시 사태, 또 독일의 경유차들이 어떤 일을 해서 또 한국의 국민들이 불매운동도 했던 기억을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가인지 기업 중에서는요, 빌드라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유나이티드 디자이너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매년 패밀리데이라고 불리우는 우수 고객 초청 세일 행사가 있는데요. 최근에 서울 시내에 있는 한 호텔에서 고객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이 패밀리데이를 했습니다. 여기 오는 고객들은 매년 대부분 반복해서 참여하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본사 직원들의 어떤 서빙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받아보았죠. 그래서 올해는 재미있는 양상이 있는데 고객들이 직원을 먼저 알아보고 1년 동안 잘 지냈느냐 인사도 하고 직원도 아유 고객님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은 여러분들 아실 분도 있겠지만은 사이즈가 조금 더 큰 숙녀분들을 위한 옷을 만들고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대부분 반복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 기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스타일과 자기 디자인을 연출해내는 그런 공간들이죠. 이 기업은 꾸준히 성장해 가고 있고 고객들로부터 사랑받으며 직원들도 자기 자신들이 고객들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기업,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이 책의 저자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꾸준히 성장해 가고 있는 기업과 성장과 쇠퇴를 반복하는 기업들을 비교하면서 약 60개 기업의 이른바 사랑받는 기업, 이 책의 원제는요, Firms Endowment, 그러니까 사랑의 기업들이라는 뜻이죠. 아마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아마 이 짐 콜린스의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책이 워낙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책의 제목을 의식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기업을 넘어 사랑받는 기업으로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책의 저자 라젠드라 시소디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전 세계에서 마케팅 영향력 있는 마케터 50명에 선정될 정도로 많은 저서와 좋은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게리 해머리라고 하는 경영의 구루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사랑이 결국 시장에서도 승리한다. 고객과 직원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 책의 추천사를 적어 주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요, 이 책에서 사랑의 실용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싶었다. 사랑에 대한 정의는 타인의 발전을 위해 사심없이 도와주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 타인들에게 함께 하자고 격려함으로써 그들의 인간성에 영향을 준 리더들의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았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받는 기업에 대한 정의, 이 사랑기업이라고 하는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죠.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집단의 이익을 전략적으로 정렬함으로써 모두로부터 사랑받는 회사를 말한다. 이때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것은요, 주주, 고객, 직원, 파트너, 지역사회 또는 투자자, 이 모든 사람들을 이해관계자라고 하는데요. 이 책에 소개된 이 도요타의 CEO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이해 당사자들을 이해를 상호 충돌되는 당사자라고 보질 않고 공동의 이익에 대해서 공헌하는 공헌자라는 관점이 이 책의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직원의 이익이 먼저냐, 고객의 이익이 먼저냐, 투자자의 이익이 먼저냐, 파트너들의 이익이 먼저냐 형태로 제로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함께 달려감으로써 상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 당사자 집단의 이익을 전략적으로 정렬함으로써 모두로부터 사랑받는 회사, 이것을 이 책이 규정하는 이 사랑받는 기업, 사랑기업의 정의입니다. 한편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어떤 의미에서 비즈니스는 좀 잘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오늘 영상의 이 왼쪽에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곰돌이 한 마리를 놨는데요. 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제가 잠잘 때 옆에다 두고 자기도 하는 곰돌이 한 마리를 옆에다 둬봤습니다. 분위기 어떠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제 옆에 있는 곰돌이처럼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애정, 기쁨, 진실, 공감, 숭고함 이런 단어들은 비즈니스에는 자칫 안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성은 사랑받기 원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요, 이 사랑 기업을 조사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회사가 존재함으로써 세상이 더 살기 좋아졌다고 생각하는가? 꾸준한 실적을 쌓아가고 있고 열정적이고 충성적인 고객들이 있는가? 파트타임 근무자들을 잘 대우하는가? 이중률이 너무 높지는 않는가? 공급업체들을 좀 쥐어짜고 있지는 않는가? 이 기업이 이 지역사회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지역사회의 사람들은 환영하고 어서 들어오세요 라고 말하는가? 이런 자칫 좀 잘 안 어울릴 수도 있는 것 같은 질문들을 기업들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했던 기업들은 10년간 투자자들에게 약 1026%의 수익을 내준 반면에 S&P 500기업, 미국에서 매년 성장을 하죠. 이 기업들은 122%에 그쳤다는 거죠. 충분히 알아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편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영학 사용 설명서를 지었던 김용진 대표라는 분이 강연에서 했던 이야기를 제가 재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의 리더십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88 올림픽 전후 그리고 90년대 초반까지 정부나 기관, 학교, 기업의 리더십은 이런 리더십을 우리는 이른바 쌍팔년도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이 까라면 까야 되는 거죠. 맨손으로 밤송이를 까라고 하면 까야 되는 시대이고 나도 깎고 너도 시키면 하는 거고 이런 리더십이 주된 리더십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굳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일단 하라고 하면 하던 세대가 있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90년대 초중반을 거치면서 이른바 신세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찬 세대라고 부르죠. 교육에 굉장히 실험적인 일을 했던 시대입니다. 다양성 교육과 창의성 교육,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남들과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교육을 받았던 세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세대에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한 번에 더 큰 변화가 있습니다. 97년, 98년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IMF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세대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매우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의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대상자들은 그 시기에 초, 중, 고 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자기가 존경하던 아빠, 엄마가 하루아침에 기업을 다니다가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을 보았고 사업을 잘 하시던 부모님들이 어느 날 부도가 나서 야반도주를 하기도 하고 지역을 옮겨가기도 하고 갑자기 자기의 생활 수준이 떨어지는 걸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하, 아빠처럼 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경험을 한 세대라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지금은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이 사회의 시스템이 노인들의 일자리의 문제,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의 재분배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의 청년 세대들은 자신들이 가져야만 할, 자신들이 가질 수도 있었던 이른바 좋은 일자리를 기성세대가 내놓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성세대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청년 세대입니다. 피해자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이들이 지금 누굽니까? 40대 초반 이하에 있는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대부분의 한국 청년 그리고 30대 초반의 멤버들 아닙니까? 한국 사회의 리더십의 변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나 단체에서 50대 전후반에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온누리교회에 있는 한 장로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지금 60대 중반에 있습니다. 그분이 하루는 저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내가 한참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참 달렸던 때가 30대 중후반이었는데 60대 중반이 된 지금도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다. 이거는 큰 문제가 있는 거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30대 중반이 해야 되는데 이 일이 30대에게 넘어가지 않고 지금도 주도적인 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분이 최근에 시작하신 일이 기성세대의 일을 새로운 세대가 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그런 일을 시작하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의 진보가 있었던 기업들, 조직들, 단체, 기관, 교회, 공동체 모든 일들을 맨 처음 시작하셨을 때의 나이가 여러분들은 몇 살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나이에 있는 지금의 청년들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기존의 리더십의 방식이 지금의 청년들에게 지금의 이 젊은 세대들에게 유효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1, 2, 3장에서는요. 사랑받는 기업이 되어야만 하는 이런 시장과 고객의 변화 또 리더십의 변화를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 이후에 각 장에서 직원에 대한 이야기, 고객, 투자자, 파트너, 그리고 사회, 문화, 그리고 이 기업들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이고 또 이렇게 되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해 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모든 장을 다 다루기는 어렵고 그런 기업들의 사례와 또 직원들, 고객, 문화, 변화 관리를 중심으로 몇 가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강조점으로 먼저는 직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직원들로부터 사랑받고 계십니까? 혹은 직원은 우리 회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갤럽이 가진 직무 만족도 조사가 12가지 질문으로 된 매우 단순한 조사가 있는데요. 저는 가인지 경영을 하는 기업들에게 직무 만족도 조사는 1년에 2번씩 매년 6월과 12월에 반복적으로 해서 그 추이를 관리하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12가지 질문 한번 같이 공부해 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나는 회사가 기대하는 바를 알고 있다. 2번, 나는 업무에 맞는 재료와 도구를 가지고 있다. 3번, 나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기회를 이 조직 내에서 가지고 있다. 4번,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인정이나 칭찬을 받은 적이 있다. 5번, 나는 나의 상사 혹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 신경 써주고 있는 것 같다. 6번, 나는 나를 격려해주는 누군가가 직장에 있다. 7번, 내 의견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8번, 내가 하는 일이 회사의 목표에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9번, 내 동료들은 일을 훌륭하게 잘하고 있다. 10번, 나는 직장에 친구가 있다. 11번,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직장에서 많이 성장했다고 들은 적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이요. 나는 올해 한 해 동안 직장에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있었다. 이 12가지 질문을 찬찬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또는 경영자로서 우리 직원들이 몇 점 정도 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저희 가인지 캠퍼스에서는요. 이 12가지 문항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해서 24가지 문항으로 만든 직무 만족도 조사를 가지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을 주셔서 받으신 다음에 조직 내에서 무기명으로 가능한 손으로 하지 마시고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서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방법도 알려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이 회사를 사랑하고 있는지, 직원들은 회사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사하시고 매년 꾸준히 반복적으로 관리해 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고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미 가치 경영을 통해서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것, 즉 직원 가치와 고객 가치를 일치시키는 것이야말로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또는 직원으로부터 사랑받는 핵심 동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약간 동양적인 개념이고 이 정적인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하실 텐데요. 이 사치앤사치는 미국의 매우 영향력 있는 마케팅 컨설팅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CEO가 지은 러브마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사랑을 원한다. 사랑이 없으면 죽는다. 사랑은 그것에 대한 대답이며 미미하지만 직관적인 감지이다. 사랑은 항상 상호적이며 사랑은 명령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저작권이 아닌 상표, 상표가 아닌 브랜드, 브랜드가 아닌 러브마크가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도 이미 인간의 본성은 사랑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고 비즈니스는 보다 인간의 본성인 사랑에 집중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야기를 하죠. 사랑받는 기업에는 영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 비물질적인 태도와 도덕적인 가치를 옹호하면서 그런 태도로 제품을 진지하게 만드는 기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은 기업이 가진 영혼의 부산물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이키의 상품을 이용할 때와 뉴발란스의 상품을 이용할 때 어떤 느낌이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제품 자체는 비슷하지만 나이키의 영혼과 뉴발란스의 영혼은 다르죠. 나이키는 혁신과 최고를 지향하죠. 근데 뉴발란스는 감성과 관계와 영혼을 지향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이 가진 영혼이 나타난 어떤 제품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책의 예처럼 월마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자주 나오는데요. 미국에서는 월마트 불매운동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철수한 상태이죠. 최근에 월마트가 많이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 월마트의 폐해, 월마트가 조직에, 이 기업에 지역사회에 들어오면 싫어하고 불매운동하고 직원들에 대한 어려움 이야기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어떤 과도한 단가이나 요청 이런 것들로 악명 높은 월마트이죠. 물론 최근에 좋은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월마트는 낮은 가격을 제공해 줌으로써 싼 제품을 제공하지만 고객들로부터 사랑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홀푸드마켓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요, 고객 체험과 감성을 중요하면서 좋은 제품들, 낮은 가격이 아니라 좋은 제품들을 제공하고 공급업체들로부터 굉장히 사랑받고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매장이죠. 미국에는 이 홀체크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죠. 이 홀푸드마켓에 가면 좀 비싸다, 그러나 거기를 간다 라는 의미이죠. 이 고객들의 충만함을,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제품을 판매할 때 직원들의 헌신적인 서비스를 굉장히 강조하는 매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를 가실 때 여러분들은 애정을 느끼십니까? 아마 그런 분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마켓에 갔을 때 어떠십니까? 애정을 느끼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결과가 있는데요. 저는 이 홀푸드마켓이나 트레이더조와 같은 이 중급형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매장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간주가 되어집니다. 규모도 조금 더 중간 정도의 규모가 되면서 우리 주변에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마켓이 아마 조만간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객들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은 무언의 감성적인 계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헌신적인 직원이 헌신적인 고객을 만든다는 전제 속에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직원들의 어떤 감성적인 충만함을 매우 강조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사랑받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재정적인 이윤, 돈을 버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가치를 고객과 공유하는 그런 기업들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문화적인 부분입니다. 이 문화라는 말이죠. 조직 문화를 검색을 하면 아마존 도서 검색에서 이 8,700권 이상이 검색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마 더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사랑받는 기업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그들이 가진 비전에 담긴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부의 창조보다 더 원대한 목적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 책 275페이지에서는 이 휴렛 패커드 이야기가 나옵니다. 휴렛 패커드의 공동 창립자인 데이비드 패커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기업이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돈을 버는 것은 기업이 존재함으로써 얻는 중요한 결과인 만큼 우리는 우리 존재의 진짜 이유를 찾아 더 깊이 움직여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조사할수록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집단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사람들이 한데 모여 우리가 기업이라고 부르는 기관을 만드는 것이라는 필연적인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것은 평범하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휴렛패커드는 대표적으로 미국의 사랑받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인본주의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조직 문화가 직원들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고객의 충성도를 강화시키며 심지어는 이익도 증가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 주주에게 좋은 수익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목표이다. 그러나 주주를 위한 부의 창조가 기업이 존재하는 유일한 혹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닐 때 오히려 투자 수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널리 퍼지고 있다. 진부한 은유인 우리는 살기 위해 먹을 필요는 있지만 먹기 위해 살지는 않는다가 가장 적절할 것 같다. 주주를 만족시키는 것은 실제적인 목표, 즉 사람들의 삶과 세계 전체를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자신의 이름을 딴 거대한 일본 전기 제품사의 창립자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기업의 목적 혹은 사명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음과 같다. 제조업의 사명은 가난을 극복하고 곤궁으로부터 사회를 구제하고 사회에 부를 가져다 주는 것이야만 한다. 이 책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사랑 기업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이 부의 창조보다 더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비전과 방향성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부의 창조가 그 끝 지점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는 원대한 목적이 있습니까? 이것에 진지하게 한번 경영자로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기업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요, 이 섬김의 리더십의 실천입니다. 경영자가 직원을 섬겨야 직원이 파트너나 고객을 섬길 수 있다는 믿음이죠. 그래서 진정한 리더는 섬기는 리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업이죠. 서비스 마스터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윌리엄 폴라드는 일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경영자라고 하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넓은 책상과 사무실에서 좋은 차와 저택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직원과 고객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본인이 본을 보였던 것이죠. 우리가 가진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섬김의 리더십입니까? 아니면 지배적인 리더십입니까? 굉장히 큰 리더에 대한 도전입니다. 세 번째는 감성 지능이 높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유쾌함과 진지함, 리더의 감성이 많이 표현되어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허브 켈러의 유쾌함, 우리가 많이 듣고 있죠. 또 사랑 기업이 가지고 있는 조직 문화의 특성은요, 모범이 되는 시민 정신을 수호한다는 것입니다. 법에 대한 존중심, 국가에 대한 존중감, 사회에 대한 존경심, 국가에 대한 헌신, 역사를 존중하고 자신들이 진출한 국가와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역사와 사회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자신들이 상호 의존적인 많은 참가자들과 함께 경제 생태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만 아주 살아남고 다른 생태계, 이 비즈니스의 생태계는 다 무너뜨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을 포함해서 이 생태계 속에 있는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잘 살고자 하는 어떤 존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요, 이 가치에 대한 헌신입니다. 이 토요타 회장 후지초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우 인사이트가 있죠. 품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가치를 수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중요하고 보편적인 특성과 함께 사랑받는 기업이 동일시하는 특정한 가치들이 존재하는데요. 그것은요,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존중과 위엄으로 대접하는 것, 중요한 자원을 쓰면서 낭비 또는 환경을 저해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 성실성, 즐거움 또는 지속적인 향상,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트레이더 조는 미국의 대표적인 마켓으로서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인데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7가지 핵심 가치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성실, 고객이 당신의 어깨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라. 제품이 중심인 기업, 훌륭한 제품에 집중하라. 열정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라. 관료주의를 멀리하라. 계층을 두지 말고 고객을 피라미드의 가장 꼭대기에 두어라. 팀워크 중심의 태도를 가져라. 지나치게 정교한 예산 편성은 금물이다.
매장을 브랜드처럼 대하고 기업과 고객 사이의 계약을 준수하라. 이런 어떤 7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존중하고 준수하고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스트코는 어떻습니까? 허식을 제거하고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짐 시네갈 CEO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스트코는 낮은 가격에 더 좋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는 판매원, 화려한 건물, 배달, 광고, 외상 매출, 도소매점 등의 예전 방식과 관련된 모든 허식과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매우 낮은 비용으로 빈틈없는 경영을 하려고 노력한다. 그것은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아주 싼 가격의 물건을 제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습니까? 조직이 가진 핵심 가치가 분명하고 직원들이 그 가치에 대한 헌신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헌신을 위해서 가장 먼저 헌신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경영자와 리더들입니다. 경영자와 리더가 조직의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는 기업이 사랑 기업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훈입니다. 이 사랑받는 기업들, 사랑하는 기업들이 가진 기업들로부터 어떤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책의 후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산업의 전통적인 신조에, 산업의 전통적인 관행에 자유롭게 도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뉴발란스는 약간 다르게 이미지가 되어져 있는데요. 원래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뉴발란스이죠. 이 뉴발란스는요. 기존의 기업들 나이키나 퓨마나 아디다스가 가지고 있는 마케팅의 방식, 제품의 스타일, 운동선수들을 등장시키는 것, 인건비가 낮은 나라에서의 어떤 생산해내는 것, 마케팅 비용 이런 것들로부터 과감하게 탈피하죠. 생산의 약 30% 이상을 미국 본토에서 생산을 해내고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지 않고 매장 자체에서 고객 체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산업의 전통적인 관행에 도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을 정렬함으로써 가치를 창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 당사자들의 니즈들을 상호 충돌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함께 개선해 나가야 될 공동의 목적을 제시합니다. 혼다의 경우는 혼다의 가치를 정정을 함으로써 공급자들과 본사가 함께 제품 개발과 라인의 생산성 혁신을 추구함으로써 공통의 이익을 개선해낸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거래 방법을 바꾸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이 홀푸드 마켓의 경우 홀푸드 체크, 홀체크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매장에서 낮은 가격에 제공하는 것을 탈피해서 적절한 가격을 제공해주고 매장에서의 경험을 강화하고 고객에게 요리사를 보내줄 정도로 고객의 체험을 강조하고 있죠. 또 제품 레시피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매장에서 직접 요리를 만드는 것을 강좌를 열기도 하는 것이죠. 전통적인 거래 방법을, 마트의 거래 방법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장기적 관점의 고객을 운영을 합니다. 기업을 운영을 합니다. 코스트코의 경우는 낮은 가격을 제공하려고 계속 생산 단가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제공자, 제품을 납품하는 사람들의 이윤을 약 10%에서 14%를 보장해 줌으로써 수수료를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이익 또는 제공자의 이익을 유지해 줌으로써 본사의 마진이 줄어들더라도 즉 장기적으로는 모두가 윈윈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합병과 인수보다는 조직 자체, 조직 내부적 성장을 유지를 합니다. 이 웨그맨스 마켓의 경우는요, 1년에 10,000건에서 약 20,000건 정도의 매장을 오픈해달라는 편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나 투자, 펀딩을 통해서 확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점장,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양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매장 한 매장 오픈해 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빨리 성장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추고 성장한다는 거죠. 일과 놀이를 조화시키는 것도 사랑 기업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경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스튜어드. 항공사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규정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안에서 재미 요소를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재미 요소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마케팅 모델을 거부하죠. 마케팅 비용이 올라가는 전통적인 이 신발 시장에 있어서 뉴발란스의 경우는 마케팅 비용을 올리질 않고 낮은 마케팅 비용에서 고객 체험을 매장에서 강조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 책의 후반부에 있어서는요, 사랑 기업을 추구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갑에게서 뺏어서 을에게도 준다. 고객이 먼저냐, 직원이 먼저냐, 파트너가 먼저냐, 투자자가 먼저냐, 이런 식의 방식을 벗어나서 이 제로섬을 벗어나서 포지티브 섬으로 이동해야 한다. 가능성에 대한 믿음, 사랑에 대한 헌신, 여기에 대한 확신을 먼저 경영자가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한 유명한 이야기를 이 책에서 인용하는데요. 지식은 촛불과도 같아서 내 촛불로부터 너의 촛불로 불을 밝혀도 내 촛불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이죠.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마이너스 감도를 갖는 경우죠. 이 결핍의 심리를 가진 기업은 경영자의 지식을 직원들에게 나눠주지 않죠. 그렇다면 직원도 상호 간의 지식을 나누질 않습니다. 고객에게 전수되지도 않고 파트너들에게 전수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조만간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웅덩이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경영자가 나의 지식을 나누어 줌으로써 내 지식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경우, 나의 이익을 내 주변의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나의 이익도 커질 수 있다고 하는 포지티브 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는 자신의 것을 직원에게 나누어지죠. 그러면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나누어지고 고객에게, 파트너에게, 투자자에게 나누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죠. 이런 기업은 우리는 강물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내 것을 흘려보냄으로써 위에 있는 것을 받아올 수 있는 것이죠. 수익이 중심이 되는 비즈니스에서 고객의 행복은 결국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고객이 중심이 된 비즈니스에서 고객의 행복은 목표 그 자체이며 수익 중심의 비즈니스가 되는 것도 더 큰 관심, 열정, 감성을 추구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잡성을 넘어서 창조성을 향해 새로운 비전을 추구해야 한다. 직원들은 회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신뢰하고 있고 또 그것을 향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자문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들은 이 책의 후반부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책에서 제안한 이 방법론, 투자자들의 수익을 1000% 이상 올려주었던 지난 10년간 가장 사랑받는 기업이 냈던 실적과 고객의 만족과 직원의 행복과 이웃으로부터 사랑받는 이 모델, 이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면 다른 모델이 있어서 더 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거 해봐라.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렇게 해라. 그렇지 않다면 이 책에서 제안하고 있는 사랑받는 기업이 달리고 있는 이 모델을 적극적이고 믿음을 가지고 헌신해 보아라 라고 이 책에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이 목소리가 큰 제안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5가지 질문을 던져봄으로써 이 책에 대한 서머리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저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회사가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사가 진정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답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직원과 고객과 투자자들로부터 사랑받는 답이 됩니까? 어떤 뭔가를 추구했는데 이 추구하고 있는 것을 고객에게 노출하기 어렵고 직원에게 노출하기 어렵고 투자자들에게 노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것은 마치 이 핀트가 맞지 않은 안경을 쓴 것처럼 빨리 달릴 수가 없죠. 초점이 잘 맞아야 달릴 수가 있죠. 이 초점은 고객, 직원, 투자자. 세 개의 초점이 맞는 그 추구점, 그 목표, 가치가 됐든 비전이 됐든 지향점이 됐든 사명이 됐든 뭐 용어를 뭘로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세 주체로부터 최소한 사랑받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은요. 회사의 조직 문화가 그 지향점을 지지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회사의 리더들은 그것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또 회사의 평가 시스템과 회사의 운영 시스템이 그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습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지금 무엇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또 무엇은 나중에 해야 할 것입니까? 순서를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의미에서 비즈니스에서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핑크빛깔의 하트 모양이 있는 위대한 기업을 넘어 사랑받는 기업으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사랑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소비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싶고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화해 가고 있고 비즈니스가 정답이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인간은 사랑받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복잡성을 넘어서 추구해 가보시길 바랍니다. 제 왼편에 있는 이 곰돌이와 함께 저도 저희 조직에서 사랑이 무엇이고 사랑받는 기업이 되고 또 사랑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고민하고 리더들과 함께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